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무농약 제초용 왕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농법으로 여러 성과들이 입증돼 농가들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와 함께 왕우렁이에 의한 어린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왕우렁이를 농가에 공급해 논란입니다. 오늘 이슈파는 기후변화와 함께 왕우렁이 농법 피해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지금 박수환 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농가들이 친환경 제초법으로 각광받는 왕우렁이 농법에 관심을 갖고 농사에 적극 투입하게 된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 왕우렁이는 아열대 지역인 중남리 지역이 원산지인 외래종인데요. 당초에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198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품으로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확산되지는 못했었는데요. 1992년에 충남 음성 지역인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서 잡초를 방제한다는 목적으로 좀 왕우렁이 농법이 시작되었는데요. 2003년에 왕우렁이 농법으로 5천 농가 3,900헥타르 수준으로 좀 확대되었고요. 이후에 친환경 농법이나 전농약 및 유기농 생산물에 대한 소비들이 확대되면서 2004년에 이후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네. 2006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만 6천 농가로 확대되었고 또 면적으로 보면 2만 6천 헥타르로 확대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에서 8만 2천여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왕우렁이가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네. 왕우렁이 농법, 친환경 농법으로 여러 성과들이 입증돼 왔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요? 네, 왕우렁이 농법은 논에서 자라는 벼 외에 다양한 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풀들을 먹는 제초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험적으로 보면 도입 단계에서는 98.6%에 이른다라는 보고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2022년에 발표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왕우렁이 농법이 제초 효과가 100%라고 보고요. 네. 또 다른 생태 자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밑꿀이나 내기 등을 해서 동일한 서식 조건에서 연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요. 왕우렁이 처리구가 제초 효과가 가장 높았고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 제초제가 95.8% 그리고 밑구리가 57.5% 또 메기가 한 31.7% 정도 제초의 어떤 효율이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왕우렁이가 잡초 제거로는 가장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왕우렁이 농법은 규모가 제각각이지만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 올해 사실은 목포 지역을 제외한 전남도 21개 시군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32억 1,600만 원의 도비가 이렇게 지급이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그 정도 지급이 됐었고 이 중에 도비가 4억, 시군비가 28억 1,60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일반 농가의 논이 29만 2,562헥타르에 이르는데요. 제초용으로 왕우렁을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의 제초용 왕우렁이가 잡초뿐만 아니라 어린 모까지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왕우렁이 살충 작업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어려운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저는 개체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입 단계에서는 왕우렁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월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겨울이 상당히 따뜻해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왕우렁이가 월동을 하다 보니까 개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해마다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법 확산을 통해서 농가에 왕우렁이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왕우렁이가 결과적으로는 개체수가 너무 많고 먹이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잡초 외 벽까지 먹어치우는 일들이 발생되어서 농가 피해가 지금 최근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농가 소득 증대나 잡초 제거 목적으로 외래 생물이 도입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외래 생물이 도입이 될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종 번식이나 이동이 가능한 외래 생물종을 도입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 규제해야 해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도입 단계에서 이제 관리 규제도 미흡뿐만 아니라 양식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부처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지나치게 농가나 개인에게 좀 맡겨지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어려워지면 농민들이나 개인들은 방치하거나 또 그런 문제로 확산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연 생태계로 퍼지면서 이제는 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네, 사무처장님께서 이 왕우렁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로 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후 환경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 늘었다고 제가 확인할 길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네. 아마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농법으로 어느 정도의 농가에서 예를 들면 제초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파악될 수는 있지만 이 개체가 어느 정도 늘었다라고 파악되는 거는 연구 사례들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연구되었더라도 연구 보고서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 보고서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매우 부족하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은 도입 초기에만 해도 왕우렁이가 겨울을 동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서도 월동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미 이제 왕우렁이는 우리나라 서식 환경에 적응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적응해서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가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지자체나 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왕우렁이를 계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당초에 수입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왕우렁이에 대한 정보가 좀 미진한 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도입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1986년이나 7년에 이미 브라질이나 타이완, 콜롬비아 등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왕우렁이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고요. 또 일본은 1984년 12월에 왕우렁이를 농작물 유해동물로 지정했었어요. 그리고 1995년 대만에서는 법으로 왕우렁이 양식을 전면으로 금지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해외의 어떤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농법으로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산된 부분들이 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왕우렁이 사태를 보면서 천척이 없는 황소개구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황소개구리도 농가 소득을 위해 수입됐다가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또 당초 양식을 통한 농가 수입 증대라는 명분으로 수입되어서 양식에 오른 황소개구리가 예를 들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좀 방치되었잖아요. 네. 개인 양식하던 사람이 방치하다 보니까 이 황소개구리가 주변 생태계에 이렇게 주변 생태계로 퍼지고 그리고 결국은 수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붉은 거북이라든지 붉은귀 거북이라든지 블루길이라든지 베스 이런 외래종들이 토종 물고기들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워 버려서
수생태계의 생물 종다양성을 위협하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일 거예요. 뉴트리아 도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우리 생태계를 좀 위협하기도 있고, 또 제초제 역할을 한다고 남미에서 건너온 가시박이라는 식물도 도입되었다가 우리 주변 식물들을 작물들까지 말라 죽게 하는 현상들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네. 이처럼 외래에서 농가 소득이라든지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들여온 동식물들이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또 피해를 유발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사회 외래종을 도입할 때 너무 경제성만 따져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 경제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함부로 이제 예를 들면 방생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이런 일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저희는 겪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래 생물종 도입이나 수입은 좀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고요. 또 생태계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만의 특색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식물에서부터 그 식물을 섭식하는 동물, 종 번식, 특정 균으로부터 방어 기능까지 다양한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래종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갑자기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 생물종에 대한 천적도 없거나 아니면 이 생물종이 다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다 보니까 생태계를 완전히 위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뜨려지는 일들이 발생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라도 저희가 좀 면밀한 검토,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농가소득이나 개인 간상용으로 수입되는 생물종들이 이후에는 관리 체계가 없어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키우기 어렵다고 또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방치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서 좀 도입을 했다면, 또 그리고 도입된 이후에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하고 또 실태를 점검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초기부터 좀 너무나 좀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와서 좀 방치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기존의 우리나라 생태계의 균형까지 깨뜨리는 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종을 도입한다고 하면 반드시 고민돼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반드시 고민돼야 되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술 연구나 관상용으로 도입되거나 또 밀반입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면 수입 단계에서부터 유통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후에 예를 들면 일정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검토하는 제도가 좀 완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좀 앞으로 좀 이런 도입 정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나마 좀 최소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좀 방안들이 좀 빨리 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농민들 당장 왕우렁이 부작용 원인 조사와 함께 농법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04년부터 사실은 왕우렁이 위해성 문제가 좀 제기되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했고 2007년에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 생태계 위해성 1급으로 지정되고 201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친환경 벼 농가에서 84%가 왕우렁이를 지초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대가 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서 조건부로 좀 유보된 상태예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왕우렁이를 대처할 만한 제초 농법으로는 그만큼만 효과를 내는 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농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왕우렁이 친환경 농법의 부작용의 원인 조사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왕우렁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서 제초 농법으로 유지되거나 또 앞서 언급했던 밑꿀이나 흰 역귀식물 등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초 농법, 친환경 농법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로선 왕우렁이가 친환경 제초농법으로 유일한데요. 현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금도 왕우렁이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런 최근 어린 벼, 경벽 등의 피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체수 조절 기능이 좀 상실되었다고 보고 생각돼요. 그래서 네. 개체수 증가가 좀 가장 큰 원인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자체가 지역 농민들과 논의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해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논의하면서 그 왕우렁이 개체수를 이렇게 제약하는 어떤 부분들의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왕우렁이 농법이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노는 사실은 용수로나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원하지는 않는 농가에도 왕우렁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용수로나 배수로에 촘촘한 망을 설치해서 왕우렁이 이동을 좀 제약한다든지 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왕우렁이 개체를 증가를 막기 위해서 물의 논을 빼는 방법들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정 기간 내에 왕우렁이를 포획한다거나 또 한 연구 결과에서는 어린 오리들을 방사해서 왕우렁이를 개체수를 좀 이렇게 줄이는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기후변화로 왕우렁이 식생이 바뀌면서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네, 특정 생물 보호업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요. 외래종 도입 경우에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모든 단계에 지자체의 관리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친환경 제초 방법으로 왕우렁이를 대처할 방안이 다소 좀 낮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제초제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해당 왕우렁이가 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수로나 배수로에 좀 촘촘한 망을 반드시 설치해서 하거나 또 지자체에 지자체가 또 해당 농민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환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기후변화 또 왕우렁이 농법 피해와 대책 알아봤습니다.